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심화이론 플러스 첨삭반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화이론반은 그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어떤 걸 하는지 조금 이제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화이론반은 5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는 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5주 동안 이제 어떤 걸 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이 이제 첫 번째 주차. 그래서 그 신론 3 수교 이론이라고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이제 다 나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자, 이게 신론 3가 이제 2022년에 이제 초판이라고 해서 이제 신론 원래 1, 2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3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여기에는 약간 좀 거의 심화적인 이제 이론만 들어가게 됐는데, 단 이게 그 2단원에서 5단원까지라고 했는데 이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1단원은 매우 중요하고 임용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심화 이론에 다룰 수는 없어서 이제 기본 이론에 편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 해결 교육론인데 그건 이제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이제 그 기본 이론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2단원에서 5단원까지는 사실 심화 이론에 해당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심화 이론은 거의 임용의 그 영향력으로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돼요. 그 정도예요. 그게 진짜 마지막 퍼즐과 같은 건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이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심화 이론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이제 신론이나 수교재에서 배웠던 것들을 더욱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심화 이론까지 하면은 약간 이제 이론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원에서 5단원까지 있는데 필요한 내용만 할 겁니다. 이게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심화 이론이 총 이제 5권의 책을 요약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론 3라는 교재를 요약을 한 거고요. 다 다루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다룰 거고요. 자, 구체적인 것 조금 이따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그 수학교육학 심화 이론은 이제 수학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이라고 약간 이제 신론 요거를 기반으로 신론이 조금 이제 필수적이고도 좀 알기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더 윗단계의 어떤 좀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기반으로 신론 1, 2, 3가 이제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알 때, 이 내용을 알 때 우리가 신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직 수학 심화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라고 이제 그 조금 오래됐지만 상중하 해가지고 3권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3권에 대한 책이 그 양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서는 약간 전공 수학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거기서 고민을 해서 1, 20% 정도만 추출을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내용만 이제 골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은 이제 챕터 1는 이제 오늘 하루에 다 마무리를 하고요. 챕터 2하고 챕터 3를 합쳐서 한 4주 정도, 대략 한 2.5주, 요거 한 2.5주, 그 다음에 챕터 3 1.5주,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교수학적 변환에 처음에 브루소의 교수학적 상황론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뭐 교수학적 변환도 있고 교수학적 현상학도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아질 경우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이제 나왔을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소의 이론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교수학적 상황론까지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브루소의 이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수학적 뭐 변환론도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APOS 이론은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또 구체적인 예도 실리고 조금 더 설명이 좀 보완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 비너의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거는 그 수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화 이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수교재에 나오는 개념인데 사실 여기가 신논 3가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교육 이론을 반영한 수업 지도안인데 이것도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신논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브라운 월터의 와디프나 전략이라든가 국소적 조직화,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 뭐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이 있는데 그 학습 지도안과 함께 구체적인 예가 잘 실려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3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신논과 이제 신논에서 배웠던 이론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이제 우리가 수학교육 그리고 수학학습 심리학이라고 신논에서 이제 배운 게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포함해서 이제 삼파법. 우리가 이제 그 수학교육 철학에 나오는 삼파법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 조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IS 이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스키마식 학습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베르타임의 생산적 사고, 사실 스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해의 종류를 4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도구적 이해하고 관계적 이해만 임용에 주구장창 출제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논리적 이해하고 기호적 이해도 이제 그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다음 베르타임의 생산적 사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심화 이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뽑자면 2-2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용시험에 다 골고루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특별히 분석법의 3가지 종류를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칸트의 기하로는 되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 거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다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카토스의 수리 철학이나 추론 유형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발생적 원리, 뭐 문제 해결 교육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신논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수교재에 있는 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적 무한과 실무한에 대해서, 정수 지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제가 좀 너무 불필요하다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더 줄여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내용을 다룬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책이 5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신논 3, 그 다음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그 다음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 이렇게 5가지 책을 요약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임용과 관련된 부분만 강의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신논 3 수교 이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브루소 하면 게이나 배경화, 탈게이나 탈배경화 뭐 그런 걸로 이제 대표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아니면 뭐 우리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수학적 상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임용 시험에 교수학적 변환, 여기 또 나왔고 교수학적 현상학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교수학적 상황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헷갈리지 않게 다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수학교육과 관련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게 교수학적 상황이란 교사와 학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브루소의, 이게 사람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루소가 얘기를 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교수학적 상황론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수학적 상황론은 수학 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지식이 가르칠 형태로 가공이 되고, 자, 수학 수업 그 교과서에 그 지식이 있어요. 연속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교사에 의해 가르칠 형태로 가공이 됩니다. 즉 교사가 우리가 이제 연속에 대해서 지도를 할 때 이게 예를 들어 뭐 학원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도 조금씩 틀리고 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 틀린데 이게 가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가공되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습이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지식에 의한 교수학습 상황, 이 전체가 교수학적 상황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 임용시험에서 교수학적 변환과 교수학적 변환론을 분명히 구분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수학적 상황론은 요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그 교수학적 상황과 교수학적 상황론을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수학적 상황론은 일단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입형 용어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즉 교사의 지식이 가공이 됩니다.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달되어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도 예를 들어 반영적 추상화를 지도한다. 근데 반영적 추상화를 지도할 때 누구나 다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예를 통해서 또 가르칠 수도 있고, 또 B라는 예를 통해서, C라는 예를 통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반영적 추상화를 지도할 때에도 다 가공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속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지도하겠죠.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건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도 필요하고 학생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돼서 이런 어떤 전달되는 그런 상황을 교수학적 상황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딱 여기에 빈칸 넣고 쓰라고 하기에 딱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학적 상황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학적 변환론, 여기서 교수학적 변환론은 뭐겠습니까? 이전 거 복습을 해보면 교수학적 변환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식 자체, 여기서는 교사, 학생, 지식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잖아요. 교수학적 변환 적어 놓을게요. 교수학적 변환 또는 변환론이라는 건 지식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지식의 변환 과정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즉 학문적 지식이 교수학적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교사, 학생, 지식의 전체적인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리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교수학적 변환론은 지식 자체의 변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있겠죠. 교수학적 현상학은 이제 우리가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적어 놓을게요. 교수학적 현상학. 참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만 얘기하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라도 일단 확실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최근 임용이죠.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때 교수학적 변환, 교수학적 현상학이 둘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학적 상황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라도 구분하면 기입형에서 틀리게 적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수학적 상황론에서 포함되는 개념 중 하나, 교수학적 상황과 비교수학적 상황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교수학적 상황. 요걸 확실히 기억하면 돼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위해 계획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학적 상황이라는 건 실제 교실 상황에서 지식이 전달되는 거고 학생은 지식을 학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어서 가르칠 형태로 가공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공하는 거는요, 교사가 수업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저도 반영적 추상화를 지도할 때 어떤 예를 통해서 지도할까 이제 고민을 하듯이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교사의 가르칠 형태로 가공이 되는데 그 가공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교사 학생 지식에 의한 교사학습 상황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교사학적 상황이라는 건 이런 교실 현장에서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이제 계획된 지식을 전달을 하는 거고, 학습 활동을 통해 이제 지식을 획득하게 되겠죠. 자, 이때 교사는 가르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교사학적 의도가 담겨야 됩니다. 교사학적 의도라는 건 이런 예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내 어떤 가르치는 어떤 스킬, 기술, 이걸 기반으로 학생들이 내 의도 가운데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적 문제 사항을 통해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사가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는 게 초점을 두게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의 중재 없이도가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교사가 중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재가 없다, 이거 우리 신론에서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이거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이 있어요. 근접 발달 영역의 3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단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접 발달 영역을 벗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역을 벗어나, 그 다음에 내면화, 자동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론 이론 복습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근접 발달 영역을 벗어난다는 게 교사의 중재 없이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벗어나서 완전히 내면화, 자동화 되는 건데,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해하면 근접 발달 영역의 그 3단계 있잖아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순종이나 모방의 단계죠. 2단계는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3단계가 내면화, 자동화입니다. 이거 꼭 신론에 있는 거 공부를 같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더 이상 이제 교사가 막 가르치고 거기서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사가 많이 가르쳐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교사의 개입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교사의 교수학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가 낸 문제니까 교사의 교수학적 의도는 담겨져 있겠죠. 하지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정한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사의 결국에는 교수학적 안내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수학적 안내 없어도 스스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브루소는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과 교사 협업이 강조가 됐습니다. 이거 의사소통이 강조된다고 했죠. 나중에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 이게 비교수학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혹시 기입형으로 나왔을 때 비교수학적 상황이라고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학습에 대한 책임이 처음에는 교사에게 있었지만 학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브루소는 이러한 현상을 책임의 양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포인트, 비교수학적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는다고 했는데,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비교수학적 상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비교수학적 상황이 교육의 이상적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게, 교수학적 상황론에서 교수학적 상황과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교수학적 상황에서 비교수학적 상황으로 넘어가야 된다. 거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적 계약. 이거 10년 전에 기입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시험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수학적 계약입니다. 교수학적 계약의 뜻은 이겁니다. 교사와 학생이 있어요. 각자 수업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수학적 의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교수학적 계약이에요. 암묵적으로 이런 계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수학 수업에서 교사의 합리적인 교수학적 교수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합리적인. 학생은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건 거예요. 교사는 부르소는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여기서의 합리적인 교수 행동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학생들에게 개인화 배경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래요. 그런 어떤 개인화 배경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이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학생은 그냥 교사가 그렇게 잘 설명한 거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해 가운데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 되게 뭐랄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기는 어렵고 개념 자체, 기입형 개념 자체로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교사와 학생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교수 행동과 합리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적 계약은 일종의 수학 수업을 운영하는 규칙들의 총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은 뭐 떠들지 않아야 되고, 어쨌든 그걸 우리가 계약서로 막 이게 쓰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어떤 규칙과 의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암묵적인 교수학적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존재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교사는 그 오늘 수업에 여기까지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지도하면 안 되고, 학생들도 나름대로 그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위반하지 않는 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거는 위반한 사례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반하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는데 위반했을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수학적 계약들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교사에 의해 예측되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실험은 항상 수업 현장이 아니라 수업을 떠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 지식도 좀 생각해보고, 가르칠 지식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냐, 맺어야 될 교수학적 계약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게 좀 중요해요. 교수학적 계약의 이행의 문제, 요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요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 빈칸 노트 해서 필수적인 노트를 할 건데, 사실 그 기본 이론반에서는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좀 한데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딘지 효과 같은 건 있어요. 이건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수학적 계약은 한마디로 암묵적으로 그냥 이제 문제 없이 돌아가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 드러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수학적 계약이 수업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교사에 의해, 자 여기는 교사에 의해요. 우리는 교수학적 계약은 교사가 해야 될 게 있고 학생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딘지 효과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딘지라는 수학 교육학자의 이름을 대면서 설명을 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게 딘지의 그 수학 교육 이론을 조금 이해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딘지가 강조한 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018학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 못한다.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딘즈가 강조한 놀이를 볼게요. 딘즈는 놀이를 강조했는데 이 놀이를 보통 교구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 수학을 학습한다. 이 개념이 딘즈에겐 되게 중요했어요. 교구. 아니 뭐 요즘은 이제 공학 도구도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요거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딘즈가 강조한 이 놀이는 그 자체가 학습해야 할 수학적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딘즈는 놀이를 통한 수학 학습을 한다면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요거 한 변의 길이가 x인 대수 막대, 그리고 이건 이제 1과 x죠. 그 다음에 얘 1, 이걸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적절하게 조합해서 좀 더 큰 정사각형을 만들고 이거를 그냥 그 넓이를 표현해 보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자, 어때요? 학생들은 x제곱 x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러니까 학생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이 식을 그대로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딘즈의 놀이를 통한 수학학습은 대개 이런 식이에요. 학생이 교구를 가지고 알아서 놀면 이 교구의 수학적인 구조가 다 있어요. x제곱, x1, 이 구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런 넓이 관계의 표현으로서 모든 것을 학습할 수가 있게 돼요. 즉, 놀이를 통한 수업에서는 능동적인 활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즉, 학생이 스스로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학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부르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상황 속에 학습해야 할 모든 수학적 구조가 담겨 있고요. 학생이 스스로 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뭐다? 교사가 할 일이 없어요. 교사의 교수학적 개입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딘즈의 우리가 임용시험에 딘즈의 이론이 나왔을 때를 잘 지문들을 좀 보면은 학생들이 뭔가 스스로 개념을 이끌어내고 학생들이 탐구하고 학생들이 뭔가 열심히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들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사가 뭔가를 가르치고 지도할 그런 개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학적 계약이 깨졌다. 즉, 교사가 교수학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딘즈의 놀이를 통한 수학학습은. 그래서 딘즈 효과라고 칭한 겁니다. 조금 더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사의 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형광펜으로 할게요. 이게 다 좋은데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의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로 교구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놀아요. 근데 모든 별로 이런 어떤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놀이를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모둠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교사가 교수학적 계약에 따른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즉 가르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안 되면 놀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없다면 결국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딘즈 효과가 정리를 했습니다. 교사가 자신이 해야 하는 교수학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딱 요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그 교구들 딱 모든 별로 전달을 해주고 알아서 수학적 지식을 이끌어내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데, 근데 어느 모둠은 그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교사가 적절하게 지도하지 않는다면 딘즈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게 첫 번째. 그래서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데 이에 반대로가 있습니다. 교사에 의해, 이것도 교사에 의해요. 그래서 교수학적 계약의 이행의 문제는 여기를 보시면 결국 교수학적 계약은 사고 실험을 통해 교사에 의해, 그러니까 결국 교수학적 계약의 문제는 거의 100에 가깝게 교사의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이 교수학적 계약의 문제는. 왜냐하면 교사가 애초에 교수학적 계약들을 다 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반대의 경우입니다.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과도하게 이행된 경우, 이게 문제예요. 이걸 대충 저울로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학생, 교사예요. 그러니까 딘지 효과는 학생이 너무 역할을 많이 해요. 교사는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반대겠죠. 오히려 교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과도하게 이행합니다. 즉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해야 될 것도 다 교사가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교사는 자신이 준비한 상황을 강요하게 될 수 있고, 학생은 그럼 교사의 지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학생은 합리적으로 수학학습을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인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여기는 너무 학생의 능동적 활동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교사의 지도가 너무 강하게 되니까 학생은 능동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저울로 표현했는데, 이 저울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교사와 학생이 적절한 수준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약간 교사에 의해서 막 강하게 뭔가 그 설명식 수업을 되게 강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르소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번째, 수학 교수학적 상황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형식화, 타당화, 제도화, 이 4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4단계를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 외울 게 아니고 외울 건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찝어 드리고요. 자, 일단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상황, 수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학생들이 암묵적인 규칙을 만드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행동 상황이고요. 요 나중에 그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 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요거는 그 스캠프의 도구적 이해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구적 이해로 딱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암묵적인 규칙,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생들이 이제 이해는 잘 못하지만 그냥 규칙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형식화 상황, 자, 여기를 보면 규칙이 의식되고 통용될 수 있는 언어 기호가 확립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세 번째, 타당화 상황, 여기서는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론화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화 상황을 우리는 관계적 이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스캠프의 관계적 이해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화의 과정이 수반될 것이고, 옳지 않은 것으로 한다면 뭐 이유를 설명하거나 기각되거나 변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옳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 그럼 특별히 라카토스의 추측에 대한 증명과 반박의 과정을 통해 뭐 새로운 추측으로 개선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 우리가 사회적 구성주의도 주관적 지식이 공표되고 그 다음에 공적인 비판과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지식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화 상황은 이건 좀 교사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자, 학생들의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개념이 있을 거예요. 수학적 지식이 있을 텐데, 자, 제도화 상황에서 공식적인 지위, 이게 맞다, 뭐 교사가 말을 하겠죠. 특별히 이전의 지식과 연결되어 수학적 개념이 되고 학습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행동 사항은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형식화 사항은 그래도 수학적 지식을 형식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타당한 사항은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보통 요거는 증명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제도화 상황은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아 이게 맞다,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전 지식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제도화 상황입니다.
요건 이제 약간 예전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그젠플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행동사항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면 BC하고 AC, CA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을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요걸 쪼갠 거를 여기다가 이제 딱 붙이면은 딱 들어맞거든요. 완벽히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암묵적으로 이거 조각 내가 합치면 얘랑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요게 행동 상황입니다. 아직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거 조각 내가지고 붙이면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얘겠구나 라고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행동 상황입니다. 자, 형식화 사항은 그래도 수학적 지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형식화 사항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증명이 안 됐으니까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발전하는 거죠. 여기서 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는 얘를 BC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얘를 AC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A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온 대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타당화 사항은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건 이제 예전 교육 과정인데 이때 당시에는 곱셈 공식을 피타고라스 정리 먼저 배웠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얘가 A, B, C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사각형을 만들면 우리가 합동인 4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둘러싸이게끔 더 큰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넓이를 보면은 전체 넓이가 이거고요. 5개로 나눠진 도형의 넓이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게 C제곱이고 2분의 1 AB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C제곱 더하기 4 2분의 1 AB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전 지식을 곱셈 공식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는 곱셈 공식 중3 때 배우죠. 자, 그래서 제곱은 C제곱 더하기 2AB 해가지고 요거 지워가지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요게 타당화 사항. 그러니까 타당화 사항은 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교사는 이제 이걸 승인해주고 맞았는지 확인해주고 이전 지식인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곱셈 공식을 알아야 된다. 곱셈 공식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끌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전 지식과 연결을 해가지고 요게 제도화 상황. 그래서 이거 교수학적 상황의 발전의 4단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사항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못하는데 여기서 하니까 근데 암묵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요 두 개 합하면 요 큰 정사각형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행동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어떤 걸 이해를 하는 거라고 하면 그 이해된 걸 바탕으로 수학적 지식으로 이렇게 명확히 표현을 하는 게 형식화 사항. 이제 행동을 기반으로 어쨌든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거를 수학적 지식으로 명확히 나타내고 증명하면서 마지막에 교사가 정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교수학적 상황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그다음 우린 수학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을 살펴보겠습니다. 15년 전에 나왔던 객관식이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 객관식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이해하려고 지금 이 내용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이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복습도 할 수 있게 나와서 좋아요. 개인화 배경화를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개인화 배경화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개인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신론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지식, 즉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지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이 나오면 안 되고 개인화 배경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지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설명할 때 명제역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결국 이거
명제 역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론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개인화 배경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잘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처음에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여기 뭐 이게 막 역류할 때 역, 물론 그런 거는 잘 이해했지만 예를 들어 스테이션으로 이해한다든가 뭐 지하철역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겠죠. 그래서 역류, 역전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바꾼다라고 파악하고 결국 가정과 결론을 바꾼다고 이해를 해야 개인화 배경화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은 개인의 특성 및 주변 세계의 성격과 혼합되는 거죠. 주변 세계의 성격, 뭐 말은 이상하게 썼지만 어렵게 썼지만 결국 역전, 역류 이럴 때 쓰는 역하고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걸 파악하는 거죠. 인지 구조에 정착됩니다. 개인의 문맥에 적합하지 않는 지식들은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게 되면 그런 건 탈락하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인지구조에 정착이 됐어요. 그럼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탈개인화 탈배경화 과정을 거쳐 다시 외부로 전달되기 위한 공적인 표현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탈개인화 탈배경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신이 이해한 지식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신론에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Q이면 P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탈개인화 탈배경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개인화 배경화예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걸 이해하는 것까지가 개인화 배경화라고 한다면 얘를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거쳐서 Q이면 P다라고 깔끔하게 객관적인 형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는 탈개인화 탈배경화입니다. 이게 지식의 변환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론에 나오는 개인화 배경화는 이겁니다. 탈개인화 탈배경화는 이겁니다. 이게 신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론 1에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신론 똑바로 써야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가 뭐겠어요? 얘가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요. 이거고 얘는 뭐겠어요? Q이면 P이다. 이렇게. 이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아까 교수학적 상황론에서 중요한 게 교사는 지식을 가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게 바로 교사에 의한 지식 가공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식 가공이.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상적 지식, 그림 1-1은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상적 지식이 학문적 지식이 되는 건, 자, 이게 여기 딱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쪽이 학생 영역이고요. 이쪽이 교사 및 전문가 영역입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그냥 갑자기 뚝딱 수학적 지식이 나왔다기보다 파리의 움직임을 수학하기 위해 좌표 평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가 하는 탈개인화 탈배경화 이쪽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 여기까지는 이명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출발은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문적 지식 딱 뭐 해석기하기라든가 딱 그렇게 학문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는
수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여하여 생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학문적 지식을 가르칠 지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교사, 보통 전문가가 아직은 많이 하죠. 전문가 영역에서의 이제 개인화 배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학습 지도안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학이라는 지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수학 지식을 변형하는 주체의 교육학적 지식, 수학교육적 지식 등등등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된다. 이게 뭡니까? 바로 교수학적 변환이죠. 이건 중요하죠. 교수학적 변환은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것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네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교수학적 변환. 왜냐? 교수학적 변환은 임용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학문적 지식을 가르칠 지식으로 교과서에 딱 실은 이 과정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화 배경화가 학생이 받아들이는 개인화 배경화가 있고 전문가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개인화 배경화가 있어요. 요게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주체가 차이가 있어요. 학생이 개인화 배경화를 하느냐, 전문가가 개인화 배경화해서 교과서에 실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거죠. 우리 연속에 대해서, 연속 말고 극한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 보면 입실론 델타를 쓰잖아요. 이게 학문적 지식인데 그걸 나름대로 이해해서 교과서에 어떻게 실습니까? n이 뭐 어떤 특정한 숫자에 점점 무한히 가까이 갈수록 특정한 값에 계속 가까워진다. 이걸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바꿔서 교과서에 실은 거죠. 이게 교수학적 변환이며, 교수학적 변환은 우리가 개인화 배경화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전문가가 개인화 배경화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3번과 4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3번에 가르칠 지식에서 학습된 지식으로 가려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교사는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해야 되고, 자, 이거는 교사입니다. 이것도 좀 적어놓으면 좋겠죠. 얘는 전문가, 얘도 전문가. 그래도 좀 적겠습니다. 얘는 교사, 얘는 학생. 좀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이쪽은 학생 영역이니까 다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교사가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해야 돼요. 교사가 개인화 배경한 지식, 그래요. 뭐 이것도 전문가, 여기는 뭐 교사까지 넣어 줍시다. 교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교사가 개인화 배경화한 지식은 결국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교사는 제시된 지식, 이 제시된 지식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최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하여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가공이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가공을 하는데 어떤 예를 통해서 이게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가공을 해야 돼요. 인지 양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신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르칠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교사의 가공된 가르칠 지식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수학적 상황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르칠 지식은 결국 교사에 의해 탈개인화 탈배경화 되면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거다. 즉 가공돼서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교사가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툭 던져놓고 외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공을 해요. 나름대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여기에 언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를 지도하기 위해서 그냥 PA는 PB다 이렇게 지도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실험을 해보는 걸로 가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기자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언어를 쓸 수도 있고 집합 같은 경우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아니면 협동학습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선택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교사가 가공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전달되기 위한 수업 툴을 다 반영한 게 교사에 의한 탈개인화 탈배경화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교사의 지원을 통해 인지구조에 정착된 학습된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딱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이게 학생이 개인화 배경화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사가 열심히 가공을 했다면, 자, 그러면 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사는 가공을 했어요. 명제의 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히 역만 딸랑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야구에서 역전, 물의 역류, 아니면 스테이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용산역, 뭐 서울역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역에 대한 설명에 어떤 전체적인 가공된 지식이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학생들에게 딱 이제 습득을 시키면서 학생들은 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순서를 바꾸는 거구나,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실제 수업 현장에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은 개인화 배경화를 해서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명확하게 수학적 형태로 표현하게 되겠죠. 학생들은 학습된 지식을 이제 사용 가능한 수학적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시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명제역에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요.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딱 Q이면 P이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해야 이걸 언제든지 문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지식이 딱 명확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나중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사용할 지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만들었죠. Q이면 P다 딱 만들었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 수학학습 상황 같은 그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활용하게 되겠죠. 이건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뭐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체적인 예. 우리 함수에 대한 형식적 정의는 뭐냐? 결국 여기 보면 입실론과 델타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입실론 델타예요. 요걸로 하죠. 입실론 델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실론 델타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형식적 정의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연속에 대한 이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직관적 정의로 넘어가게 되면 세 가지죠. 함수값 정의, 극한값 존재, 그리고 둘이 똑같다, 이러면 연속이죠. 이걸로 이제 바뀌고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습득하게 할 것이냐,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학문적 지식이 가르칠 지식으로 가는 교사 및 전문가 영역에서의 개인화 배경화부터 출발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적 정의를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교수학적 변환이죠. 그럼 교수학적 변환을 하기 위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극한값, 함수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값이 같아야 된다고 파악하게 되면서 이제 직관적 정의가 딱 나오게 되겠죠. 직관적 정의가 딱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요? 이제 교과서에 반영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교수학적 변환을 할 때는 지식의 파손성에 주의를 해야 되죠. 실제로 형식적 정의와 직관적 정의는 겉보기에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입실론 델타도 다 빠졌고 되게 직관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주의 깊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보다 지식의 파손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식의 파손성 주의. 이것도 최근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지식의 파손성. 자, 이제 가르칠 지식에서 학습된 지식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자, 첫 번째는 교사가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해야 돼요. 연속에 대한 직관적 정의를 고등학생들이 분명히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림 1-2와 같이 가공된 방법을 통해 지도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연속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 세 가지,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 둘이 같다. 이걸 그냥 때려 박는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연속이고 연속일 땐 어떤 게 성립하는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아, 이게 구멍이 뚫리면 연속이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연속이 아닌 게 분명한데 원인이 뭐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얘는 왜 아니냐? 둘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점이 여기에 메워져야 연속인데 메워지지 않았다는 것,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가공합니다. 이게 지금 가공된 지식이에요. 요거를 교사는 지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연속에 대한 직관적 정의를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겠죠.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극한값, 연속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둘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개인화 배경화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직관적 정의를 명확히 형성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생 영역에서의 탈개인화 탈배경화죠. 요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2018년도에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요게 연속의 정의, 연속에 대한 형식적 정의고요. A는, B는 연속에 대한 직관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몇 번이냐? 답이 2번인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일단 A는 형식적 정의, B는 직관적 정의인지 아시겠죠? 자, A는 해석학의 산술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연속에 대한 정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지금 적합하지 않은 건데 1번이 맞았어요. 해석학의 산술화는 요거 수교재에 나오는 개념인데 기평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한, 연속성,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론들은 실수계 성질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실수계 자체가 엄밀하게 정의되어야 되고 그로부터 해석학의 기초 개념이 유도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경향을 해석학의 산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을 보도록 할게요. A에서 B로 변환한다. 교수학적 변환이죠. 학문적 지식을 교수학적 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사-학생 지식의 삼원적 관계 속에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 맞죠? 교수학적 변환론의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 지식의 파손성에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 삼원적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 요게 신론에 있었죠. B를 보겠습니다. 직관적 정의죠.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fx의 값이 변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죠. 우리 A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수교재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관적 정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A는 한 점 근방의 근접성을 보존한다는 아이디어. 이건 전공수학적 개념인데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근데 2번을 볼게요. B는 직관적 정의는 형식적 정의죠. 형식적 정의를 학생의 사고와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탈개인화 및 탈배경한 결과이다. 이거 맞다라고 느낀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딱 보면 교과서에 있는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탈개인화 탈배경화 한 것 같잖아요. 딱.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2번은 틀렸어요. 2번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교사 및 전문가에 의해서 개인화 배경한 과정이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 2번 해석이 안 돼가지고 2번이 아니 이거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니까 탈개인화 탈배경화가 된 지식 아니냐 이렇게 딱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B는 A를 이게 들어가야 돼요. 교사가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학생의 사고와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화 배경한 결과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사고와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 및 전문가에 의해 개인화 배경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려고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장애인데 아마 여기까지 하고 한 타임 끊어도 될 것 같아요. 딱 맞으니까. 인지적 장애 이거 별로 요거 딱 교수학적 장애만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인지적 장애, 우리가 인지적 장애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론적 장애만 좀 포인트를 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애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이 장애라는 건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 이 단순한 지식의 부족은 보통 오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오개념과 장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식론적 장애에 대해 서술할 때에도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 미래의 학습의 일부분이 되면서 방해가 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아제식 동화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동화의 특수된 형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동화라는 건 원래 더 넓은 범위를 종속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넓은 범위를 종속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브루소는 이러한 오류와 장애를 단순히 틀린 것 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인식론적 장애는 단순하게 이거 틀렸다, 인식론적 장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개체 발생적 근원, 교수학적 근원, 인식론적 근원이 있는데, 일단 개체 발생적 근원은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학생의 발달에 따른 생리학적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피아제에 따르면.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임용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임용은 무조건 형식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조작기가 있고 구체적 조작기가 있고 형식적 조작기가 있죠. 근데 중고등학교는 100% 형식적 조작기예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장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체 발생적 근원은 우리 임용에서는 안 나오고, 아마 초등 임용에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임용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인식론적 근원을 가진 장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식론적 장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인식론적 장애.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겁니다. 바슐라르라는 이름 임용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요 설명 보면은 우리 신론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자, 무조건 인식론적 장애는 단순한 오개념, 틀린 것,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적어야 돼요. 첫 번째, 특정 맥락에서 성공적이고 유용하여 학생의 인지구조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 상황이 분명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하지만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더 넓어진 문맥에서는 부적합해진 지식, 이 두 개로 나눠서 적어야 돼요.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반드시 찾아서 나눠서 적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 틀렸다 해서 인식론적 장애가 아닙니다. 바슐라르라는 이름은 유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유명하시지 않아서. 근데 인식론적 장애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인식론적 장애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수학이 발달하면서 지식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확장. 그래서 우리가 수체계 확장에서 많이 나타났죠. 확장이에요. 내가 기존 체계에서 가지고 있던 이 정도의 지식 내에서는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근데 넓어진 확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식을 받아들일 때 내가 갖고 있던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예인데, 학교 수학의 문맥에서 알고 있었던 연속에 대한 지식, 우리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거잖아요. 나중에 대학 수학 문맥으로 확장되면서 부적합해져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대학 수학 처음에 미적분학하고 이제 해석학 처음에 이제 우리 입실론 다룰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수학이라는 거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교수학적 근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적 장애라고 얘기하는데요, 교육체계 내에서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선택하거나 교육 체계가 수업에 반영될 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학적 장애는 교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은 교사에 의해 변형되어 전달되며 학생들은 가르쳐진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어디서 문제냐면 그 지식을 가공할 때, 가공하여 전달할 때, 이때 문제예요. 교사가 결국 지식을 가공하거든요. 그래서 3번 밑줄 쳐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을 다른 개념의 비유 또는 은유하여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개념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함께 학습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일부 내용이 지도되지 않아 후속 개념을 이해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교수학적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칠 때 이상하게 가르친 거예요. 교수학적 장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교사의 측면에서 물어보면 교수학적 장애가 되는 거고, 학생의 입장에서 물어보면 인식론적 장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식론적 장애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은 과거 그 변화를 수학적으로 설명된 양이라기보다 알려진 양, 상수로 받아들였고 대수적 표기는 미지인 것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나중에 이제 확장되는 수학적 문맥에서 장애로 작용한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장애에 대처하는 방법, 이거는 딱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무 당연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교수학적 처방을 한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한다. 되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타입 딱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 타임 끊었다가 학습자의 수학습 특성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